자, 세미나, 녹음 시작하는 거죠? 네, 시작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냥 PPT 준비 따로 안 하고 그냥 구조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이제 제가 2011년에 그 당시 헬싱키 경제대 MBA 졸업을 했고, 그때 이게 졸업 논문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논문이 아니고, 졸업 논문이 아니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줄여서 BP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논문에 대체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우리 이제 박선우 팀장 졸업 논문 열심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님이고, 그 다음에 정 팀장이고, 어저께 김성 팀장이 면접 보러 갔다 왔고, 합격을 하면 이제 또 다녀서 논문 쓸 거고, 그 다음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졸업 논문 주제를 잡을 때, 가능하면 평소 자기가 이제 고민하던 거를 잡으면 좀 수월해. 그렇죠? 하던 고민이니까. 근데 이 졸업 논문을 쓸 때 제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딱 그런 경우였어요. 제가 그때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2002년 2월 달에 우리 용영호 이사님과 같이 코르소프트라는 이름도 지금하고 비슷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뭐 열심히 했겠지, 우리가. 뭐 대충 하진 않았을 거예요. 2005년 연말에 이제 한계 법적해서 회사를 접었어요. 근데 뭐 회사를 접는 과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곤해. 그래서 하여튼 그때 우리가 헤어졌고, 나는 뭐 LS전선, 삼성물산, 중간에 TMC라는 또 좋은 회사 있었지만 그런 데 거치면서 더 배우고 준비했고, 그리고 또 이사님은 이사님대로 많은 경험하시면서 준비를 다시 해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인재분들도 다 모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내가 MBA를 이제 한 게 2009년 9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원래는 2005년 연말에 회사를 접고, 이제 그냥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니까, 그쵸? 원래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2005년 한 여름쯤에 이 IT가 너무 힘든 거야.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뭐가 열심히 진행이 돼도 마지막에 가서 돈이 안 돼. 하여튼 그런 일을 우리가 3년 반 동안 겪다가,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해서 두 번 다시 IT 사업을 하기도 싫고 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개발팀장이, 그 당시 개발팀장이 부산 분이신데, 그분의 어머니가 부산 위의 양산에서 족발집을 아주 잘하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하셨죠? 그분이 족발집이 잘 되니까 뭐 친척한테 비법 알려줘서 뭐 또 분점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될 때였어. 2005년. 지금 생각해보면은 또 맞아. 그래서 그때 왜 잘 됐냐면, 97년 IMF 직후에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이 밀려나왔잖아. 그리고 IMF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좀 회사 생활을 장기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조기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차리는 일이 그때 빈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세졌던 DT푸드 같은 경우에도 그 무렵이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하여튼 내가 이제 그런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드는 법을 공부를 했어. 한 4개월 동안.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가서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 난 그 정도 공부하니까 뭐 대충은 알겠더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양산에 가서 그 개발팀장 어머니 족발집에 가가지고 여기 족발도 먹고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어머니 저랑 같이 서울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족발 프랜차이즈를 이제 내가 만들 거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어머니가 상당히 관심을 보였는데, 그 개발팀장이 둘째 아들이셨구나. 첫째 아들이신 분이 이제 대우조선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지혜로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건 다른 거거든. 기속계산 그런 얘기거든. 그분이 되게 지혜로운 분이야. 그분이 딱 한마디로 사태를 종결시켰어. 평생 IT 하던 사람이 무슨 족발이냐. 그 얘기 딱 듣고 어머니가 딱 돌아서신 거야. 그래서 뭐 무산됐어, 그 건이.
그래서 이제 그게 무산돼가지고 그냥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드는 공부를 꽤 했으니까 공부해놓은 게 아까운 것도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후배 중에 박모 씨라고 일본 통이 있어요. 일본에서 공부도 오래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일본에서 카스피 요거트라는 게 되게 유행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교토대 의대 교수가 카스피 지역에 있는 요거트 균을 어떻게 찾은 거야. 근데 그게 뭐 건강에도 좋고 막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서 그 균으로 유산균을 만들어서 먹는 유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계획은 뭐냐면 일본의 그 균을 가져와서 그 당시에 모짜렐라 치즈를 이용한 샌드위치 되게 잘하는 데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두 개 결합해서 테이크아웃으로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문익점 프로젝트를 발동했지. 그래서 뭐냐면 나랑 그 후배가 일본에 갔어. 그래서 현지에서 보온병을 사서 균을 넣어가지고, 왜냐면 엄밀하게는 이제 균을 가지고 올 때는 막 신고하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뭐 좀 어수선은 아니고 좀 수더분하게 생기고 하니까 뭐 세간에 잡질 않죠. 그래서 이제 균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 요것도 배양기로 배양을 막 해가지고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뭐 먹으라고 막 하고 다들 반응이 별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딱 적고 회사도 한 개 완전히 복잡했고 회사 정리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빚이 좀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빚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갚는 6년이 걸렸는데 원래는 그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뭐 보험 영업도 알아보고 뭐 다른 것도 알아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사업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좀 나도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막연하게. 그게 낫겠다 싶어서 LS전선에 이제 전략기획 부문 이런 데 들어가고 거기 있다가 뭐 신사업 부서로 가고 이런 부서 이동이 있었지만 거기 딱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2006년 1월 달에 LS전선 입사했을 때는 내가 직장생활 한 3년 정도 하면 뭐 회사에서 배울 걸 좀 배우고 내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면 그렇다면은 6, 7, 8, 2009년 이 정도죠. 근데 한 3년 보내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빚이 생각보다 빨리 안 갚아져. 아직도 막 반이 나온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직장생활 한 3년 해보니까 내가 너무 몰랐던 거야. 이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선부당에 살아난다고 그냥 20대 후반에 회사 만들 때는 막 더 자신 있었어.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도 많으니까. 근데 직장생활 2, 3년 해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뭐 대체의학처럼 뭐 어디 상처 있으면 된장 바르면 되고 뭐 감기 걸리면 고춧가루에 소주 고춧가루 타서 마시면 되고 뭐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가 뭐 의대를 갔는데 한 2년 3년 공부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MBA를 한 거야. 경영학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MBA를 그래서 2009년 가을에 했고 MBA를 하면서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죠. 내가 왜 망했을까? 복잡한 얘기야. 왜 망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여기 공부하면서도 그런 관점으로 MBA를 한 거야. 그러니까 MBA를 그냥 멍하니 한 게 아니고 내가 왜 망했을까? 1번이고 다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대학원이 그 어시스트라고 서울종합과학 대학원이죠. 여기가 이제 뭐 해외 연계 과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그 당시에는 헬싱키 경제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헬싱키에 본교가 있고 우리나라에 분교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분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연히 거기 하기가 많아. 그래서 여기가 뭐 뉴욕 주립대 테크노 MBA 이런 거 진행할 때도 있었고 어제 가보니까 뭐 뉴욕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어시스트라는 데를 만든 분이 조동성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도 하셨던 분이고 뭐 이분이 이제 사실 내가 논문 쓰는 거에 영향을 좀 많이 주신
그런 좀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제 보면 이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아니다를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그 기업의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뭘로 나누냐면은 과거랑 현재랑 달라. 그 기준이. 왜 다르냐면 한 100년 전에는 100년 전? 뭐 2차 대전 끝나고 막 이럴 때는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있으면 어땠냐면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았어.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 한 5개월 전에 마스크 상황처럼. 그러니까 물건을 찍기만 하면은 팔리는 거야. 한 100년 전에는. 물건이 부족하니까. 소비자의 탐방 경험과 안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중요했냐. 물건을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포드 시스템처럼 막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해서 옆에 공장은 하루에 500개 만들 때 우리는 2000개 만들면은 2000개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 속도 막 이런 게 중요했다고. 한 100년 전에는. 이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생산량은 점점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소비는 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 전, 50년 전, 시기적으로는 그냥 내가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거의 일치한 시기가 온 거야.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비슷해. 그러니까 생산을 했다고 알아서 팔리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지? 그렇게 되는지. 품질.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MBA 합도라서 박수.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스크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이제 비슷해지면 뭐 예전에는 찬바람 오면 안 갈리냐 마스크다 싶으면 써줬는데 뭐 색깔도 좀 보고 그죠? 뭐 품질도 보고 뭐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야. 뭐 이 줄이 너무 땡긴다는 둥, 뭐 느슨하다는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더 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생산량은 쫙 올라가는데 소비량이 이렇게 됐어. 물건이 남아돌아. 그럼 뭐가 중요하죠? 가격, 그렇지. 가격을 포함해서 마케팅.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도니까 품질이 좋으면 알아서 사가지가 않고 막 TV 광고도 하고 뭐 가격도 프로모션도 해주고 이렇게 막 결론적으로 안 사도 될 걸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핸드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막 좀 사게 부추기고,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조선시대 이럴 때 컵 하나 장만하면 죽을 때까지 썼잖아. 근데 지금은 뭐 본 차이나 그래가지고 뭐 사실 그거 없어도 밥 해 먹을 수 있는데 막 사가지고 진열하고 이게 다 마케팅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에서도 흐름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 몇십 년 전에는 그 기업이 어떤 시장을 선택했고 그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맨날 타겟 시장이 어떻고 뭐 시장 규모가 어떻고 뭐 너 시장 점유율이 어떻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기업이 좋은 시장에 자리 잡고 있으면 사업이 잘 되고 안 좋은 시장에 자리 잡고 있으면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될 것 같은 시장에 이렇게 놓이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환경이라고 해요. 환경.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기업이 위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기업이 위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나쁘냐, 이런 걸 따졌어요, 경영학이. 그래서 경영 전략도 항상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데 어떻게 포지션을 바꾸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런 얘기야. 화장품 스킨로션을 만드는데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막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거야. 근데 보니까 남자들은 아무거나 발라 그냥. 그렇죠? 뭐 있잖아, 광고 있잖아. 그 뭐 하나로 해가지고 올인원 뭐 그쵸? 광고도 보면은 뭐 저기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장인어른하고 얘기해서 너 화장품 못 쓰냐? 그거 씁니다. 그러니까 합격 뭐 그러잖아.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만약에 그 기업은 여성용 화장품은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데 남성용 화장품은 무주공산이야. 거기에 포지션을 딱 잡았어. 그럼 포지션을 잘 잡은 거지. 거기는 경쟁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영 전략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고객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하고, 여기 지금 뭐 포피 플랫폼 만들 때 뭐 타겟을 누구로 하고 막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지금.
여전히 지금도 그런 고민 해야 되긴 해. 근데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고민이 주였어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그 제일 공부들 많이 하고 수요가 많은 게 마케팅, 뭐 경영 전략, 그래서 뭐 블루오션 전략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사슬을 제안해서, 그러니까 이제 블루오션 전략의 내용이 뭐냐면, 서커스가 고전적인 서커스가 예를 들면 삐에로가 있고 막 사자들이 뛰어다니고 막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삐에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약간 공포감을 느끼는. 그리고 막 사자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애들은 좋아하는데 좀 어설프게 나이 있는 사람들 뭐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긴 거를 다 없애버리고 약간 고품격의 약간 데이트 코스로 갈 수도 있겠고 좀 약간 오페라나 본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서커스를 좀 다르게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야. 예전에는 엄마들이 애손 잡고 가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뭐 연인끼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맨이 손님 접대할 때 막 거기 데려가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근데 그게 뭐냐면 포지션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만 팔리는 서커스 제품이었는데 그 내용을 빼고 넣고 해서 이런 시장에서 팔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장, 환경, 타겟 고객이 뭐고 이런 걸 얘기하던 경영 전략이었는데 이게 일본 때문에 확 깨져요. 왜냐면은 미국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도요타 지트 시스템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경쟁력이 확 올라온 거야. 일본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막 싹쓸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 경영학자들이 좀 멘붕이 온 거지. 왜냐면 일본 자동차 기업이 미국 자동차 기업하고 다른 시장에 포지션한 게 아니잖아.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팔아. 타겟 시장에 타겟 고객층도 다르지 않아. 근데 미국 기업은 경쟁력이 되게 낮아져 있고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무척 높은 거야. 그래서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업 내 리소스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기업 내 설비나 돈이나 인력이나 이런 어떤 일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미국 기업보다 낫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트 시스템 이런 거 기억나시겠지만 원래는 물건을 부품이라고 하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재고를 쌓아놓고 필요할 때 재고를 보내서 완성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재고 관리를 해야 돼. 이게 재고가 다 경제적인 부담이고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물건을 그러니까 이 도요타가 필요한 만큼 딱 만들어. 당일날 200개면 200개 정확하게 1초에 오차도 없이. 그러면 그 200개를 딱 가져가서 딱 완성차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재고가 이런 적은 없어.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되지. 막 지금 보면 미국 투표 보면 웃기지 않아요 지금? 어느 주에 개표하다가 잉크가 떨어져서 개표가 중단됐어 지금. 그리고 우편 투표를 하는데 어떤 주는 개봉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어디는 했고 뭐 그래서 어디는 뭐 7일날 끝난다고 그러고 5G 시대 때 뭐 완전히 무슨 조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한테 뒤처지는 그 시기부터 환경이 다가 아니고 리소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소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회사 내부적으로. 또 그걸 우리가 자원 기반 경영 전략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 기반 경영 전략 있고 자원 기반 경영 전략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력한 어떤 기업가의 리더십으로 뭐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업가의 어떤 리더십으로 또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미국도 분명히 있죠. 뭐 에디슨의 GE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주체 기반이라고 해요. 영어로 서브젝트.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자원, 서브젝트 이렇게 세 관점에서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보면 내가 쓴 거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가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보통 또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회사를 만약에 3단계로 나눠보면은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잠깐만요. 내가 자, 여기서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의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 지금 공부 열심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라 하면 나만 주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체니까. 그게 서브젝트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장에 포지션하느냐. 그게 인바이런트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유도인구 AI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걸로 생각을 바꿨고 스포츠 AI에 지금 좀 거기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경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타겟 시작을. 그 다음에 지금 자원적인 관점에서 우리 회사 내부 프로세스가 어떻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고 뭐 그렇죠? 우리 시간이라는 한정된 리소스, 우리 돈, 여기 인력 뭐 그런 한정된 리소스를 좀 아껴서 쓰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적지 않은 회사들이 회의를 되게 빈번하게 하는데 그게 자원의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회의만 하고 가능한 회의도 짧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의 주체도 발전하고 기업이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좋은 그 환경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선택하는 또 그리고 기업의 자원을 더 잘 쓰는 것이 계속해서 그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 근데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한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탐색과 활용으로 나눠져요. 이 얘기는 기억나죠? 예전에? 활용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안서를 쓰는데 옛날에 만든 제안서를 찾아와서 템플릿을 좀 빨리 바꿔가지고 뭐 반나절 만에 제안서를 쓴다. 이런 게 활용이에요. 아니면 여기 뭐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지금 누가 시작하는데 뭐 동료 중에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한 사람한테 가서 저번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고 그거대로 따라하는 이런 게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하면 장점이 뭐냐면 퍼포먼스가 나. 당장의 퍼포먼스가. 근데 반면에 탐색이라는 거는 안 하던 일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프로세스를 좀 달리하고 이런 게 탐색이야. 근데 탐색은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활용을 많이 하면 당장의 회사가 퍼포먼스를 나지만 아까 말한 서브젝트, 주체, 환경, 그 다음에 리소스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이 발전하지 않아. 우리 회사가 만약에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 쓴다면 여기 만약에 콜센터라고 생각해요. 콜센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거의 완벽하게 활용이지. 매뉴얼대로 하고 했던 대로 하고 옆에 동료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고 그걸 따라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서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리소스의 메커니즘이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탐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은 당장의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높지 않지만 서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리소스의 메커니즘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기업 내 메커니즘은 크게 보면 그 선택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고 학습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고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약간 좀 다른 관점인데 선택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객을 선택하는 거, 타겟 시장을 선택하는 거, 그렇죠? 지금 포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골프 얘기도 했다가 우리가 야구 얘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뭐 야구에서도 뭐 엘리트 선수를 생각했다가 범위를 좀 넓혔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선택을 하는 메커니즘이야.
그러면 2020년 기준에 우리의 선택 메커니즘 수준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후년은 우리가 타겟 시장과 고객을 더 잘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학습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탐색 활동을 하면서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학습 메커니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가 계속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기득권화 되고 사내 정치가 막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부서 간 소통이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부득이하게. 지금 다른 회사를 다녔던 분들은 좀 상상이 나는 케이스 있죠. 지금 조은영 선임도 공익할 때, 그쵸? 거기 있었던 부서들 막 서로 욕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쪽으로 시작한 회사를 지난 1년 동안 겪어보면은 그 회사 사람들끼리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사단지석으로 3일 만은 문화가 있었잖아. 조정 메커니즘의 발동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가설을 세운 거는 이거예요. 기업을 우리가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눴을 때 창업기 회사가 있고 성장기 회사가 있고 성숙기 회사가 있을 때, 창업기의 회사는 선택 메커니즘이 부실해서 잘 안 되거나 선택 메커니즘이 좋아서 잘 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리고 성장기 회사는 학습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는 거야. 성숙기 회사는 조정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제가 관련된 사람들한테 설문을 쭉 해고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거 답변을 성의있게 주셨고, 그걸 나름 뭐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분리해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사실 창업기는 맞는데 지금 5년이 넘어서 6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는 창업기에서 초기 성장기로 가는 그 정도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회사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타겟 시장이 누구고 고객이 누구고 좀 그런 거를 잘 선택하고 그런 걸 잘 캐치하는 그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 우리가 초기 성장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학습 메커니즘이 중요한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서브젝트 주체,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포지션하는 능력,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메커니즘이 활용뿐만 아니라 주로 탐색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현재 있어야 성장기를 계속 멈추지 않고 쭉 가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충분히 성장해서 이 회사가 상당히 커지면 그때는 이제 조정 메커니즘이 중요하지. 조정 메커니즘이 보통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사업부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사업부가 하나하나 회사와 같이 되니까 그걸로도 부족하면 분산시키는 거예요. 연구소를 따로 빼주기도 하고 신사업조직을 따로 빼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메커니즘이 발동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고, 자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보면 33조. 자 우리 저기 항상 선생님 여기 33조 한번 읽어주세요. 33조. 이번에 바꾼 정관 중에 한번 읽어주세요.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선임일 기준으로 만 5년 이전에 초소프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선임일까지 재직 중인 임직원 중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건데 이거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CEO는 이 회사를 5년 이상 다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로 정관에 넣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떤 투자자가 CEO를 안 치고 싶은 의도로 여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실제로 2030년까지만 할 거예요. 2030년 3월 말. 그리고 구단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야구 구단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당장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뭐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인 거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 회사 다음 CEO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인데 5분 안에 끝내니까 두 가지 얘기인데 이런 거야. 우리가 저기 2000년대 초반에 벤처 창업할 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기업을 어떻게 뭐 상장시키고 벤처 창업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뭐 대부분 실현은 안 됐지만 근데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업을 어떻게 키운다는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적당한 시기에 다 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이 아이템이 어떻고 그런 얘기만 해. 수익 모델이 어떻고 정작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나는 물론 그 20년 전에 벤처 시절에 그렇게 너무 큰 원대한 꿈을 가진 창업가들이 대부분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되게 지역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걸로 바뀐 게 이해는 되나. 하지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튼튼하면 자연스럽게 제품과 서비스는 따라오는 거야. 근데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드는데 기업이 후져. 막 조직 문화가 이상하고 뭐